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의혹만 있다고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다루는 사건마다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 수사처. 또 한 번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세를 올리는 듯 하더니 경호처의 벽에 부딪히자 이제 잡아오는 건 경찰이 하라고 떠밀었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세상에 없던 일을 하려면 면밀하게 여러 가지 다 살펴봤어야 했는데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보여준 듯합니다. 이래서야 민주당이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만든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먼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5시간 반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공수처는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주말 이틀을 그냥 보낸 공수처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맡기겠다며 경찰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수사는 계속 공수처가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한 내에 꼭 체포하겠다던 공수처가 첫 영장 집행 때 경호처의 강한 저항을 받자 한계에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 인력이 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 역량의 한계도 자인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이 법적 결함을 이유로 집행권 이름을 거부하자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자정으로 첫 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 되자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 대행 요구에 위법성이 우려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와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공수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사건을 경찰로 넘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권이임 공문을 보낸 건 어젯밤 9시쯤. 별다른 협의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침 7시에 공문을 확인하고 놀라 부랴부랴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과거에도 검찰이 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선 공수처에 대한 불만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면담 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2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때 공수처가 보인 소극적 태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합니다. 결국 영장 집행권 위임은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경찰 내부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공수처는 여러 차례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위임이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체포를 일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며 형사소송법 8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장은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집행한다는 법 규정인데 2021년 검수완박 이후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독립기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사도 지휘할 수 없어요.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법리 검토 결과 가능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대부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면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을 보내 체포하는 게 규정에 맞다며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집행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호처는 공수처든 경찰이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적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경호 임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찰이 집행에 나서면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버스 한 대로 가로막았던 관저 입구를 이후엔 대여섯 대가 겹겹이 막아선 모습입니다. 진입도로 주변엔 철조망도 설치됐습니다. 추가 영장 집행 주체를 놓고 공수처와 경찰 사이 혼선이 빚어지자 경호처 관계자는 주체가 공수처든 경찰이든 기존 경호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밝힌 만큼 집행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본래 임무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다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영장 집행을 주도할 경우 1차 때보다 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찰은 내란 수사권과 함께 대규모 집행 인력도 있다며 경찰이 주도하는 영장 집행은 공수처와는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호처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을 입건한 데 이어 경호처 직원 체포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공사 하청주듯 수사한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위임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지적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수처의 결정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수처가 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에다 그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도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듯 다른 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는 없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적이라며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집행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제출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공수처의 오락가락 행보에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속내가 똑같은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은 공수처 스스로 불법 수사를 인정한 거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무능을 지적하며 처장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엄동설안에 밤새워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탄핵과 공수처 존폐까지 거론하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집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수처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경찰의 집행을 미루면서 스스로 불법 수사임을 인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불법 부당한 체포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위법적 수사권으로 대통령 체포를 운운했다며 공수처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참석할 예정인데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앞서 공수처와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침묵을 지켰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수처 수사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 공수처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수처나 야당, 그걸 몰랐던 걸까요? 정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지휘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한 소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도 추가 탄핵을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협조와 같은 사안에 관여할 경우 공수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지시나 의견 제시, 협의 등 공수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정에 참여한 법학자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수처 사무 일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해온 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법조항은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지 공수처의 요청을 금지한 건 아니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권한이 있는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려다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기자, 공수처가 왜 경찰에 이런 요구를 한 거죠? 네, 체포할 능력이 없다는 게 공수처 스스로 설명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30명 정도라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 수사관 100여 명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갔지만 경호처와 군병력 200여 명이 팔짱을 낀 채 막아서자 그냥 되돌아섰는데요. 당시 공수처는 경호원 일부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안전에 대한 이유를 들며 포기했습니다. 공수처 내에서조차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검사들 때문에 집행에 실패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돌이켜보면 공수처가 이게 탄생할 때부터 논란이 참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많았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 등에 따라 2021년 탄생한 게 공수처인데요.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과 공수처로 이리저리 나눠주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줬고 이로 인해 이번에 윤 대통령 수사권을 둘러싼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수사력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공수처는 출범 3개월 만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당시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시고 와 황제조사 논란을 자초했고 이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신 기록까지 무더기로 조회,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5번 구속영장을 첨부했지만 전부 기각되면서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도 그 처음부터 이런 논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경찰과 검찰이 각각 내란죄를 수사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공수처가 갑자기 뒤늦게 양쪽의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할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키웠고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해 윤 대통령 측에 강한 반발도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권마저 경찰에 넘기려다가
거부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수사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는 뭐 많이 봤습니다만 수사기관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건 좀 보기 드문 상황이긴 한데 결국 윤 대통령 수사에도 이런 모습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엑스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로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인데 공수처가 맡고 있는 윤 대통령 수사만 각종 논란에 한 발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사상 중대 위기를 공수처는 자기들 힘 키우는 데만 악용했다며 공명심만 가지고 수사에 나서 결국 탄이란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네, 뭐 공수처 수사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매주 2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 권유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재판부 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과 헌재가 야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선고에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유도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도 TV조선 통화에서 권유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쓴 것이라며 재판부의 사전 권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확실한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형사 구속 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헌재는 국회 측이 요청한 내란죄 철회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번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따라 찾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도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강중진 법사위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는 각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은 자리에선 의장실 밖까지 고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건 중대 변경이라는 여당 의원들과 그렇지 않다는 우 의장의 주장이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사람들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초조함에서 비롯됐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국민기망이라며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공작이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바꾼다면 저는 그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형법상 내란죄만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탄핵 핵심 사유엔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헌법재판 절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 왜? 그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권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단장을 맡았을 때도 뇌물죄를 철회한 적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탄핵소추안 내용 어떻게 바뀐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리한 국회 탄핵소추안 쟁점은 계엄 선포와 국회 방해 등 총 4가지입니다. 국회 측은 당초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헌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을 비롯해서 내란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준비기일을 거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소추 사유에서 빼겠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내용이 수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재의결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네, 민주당 측은 소추안의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적용 법률만 바뀌기 때문에 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주도로 탄핵 사유 적용 법조항을 바꿨던 전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은 5가지로 정리됐던 탄핵 쟁점 중에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을 헌법 위반으로 바꿨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이 전제되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데 이 부분을 빼버리면 탄핵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7년에 삭제한 조항은 부수적인 내용이었지만 이번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 빈 껍데기 탄핵소추라고 했는데요. 내란죄 포함 여부에 따라 탄핵 찬반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표결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탄핵안 70%를 구성하는 내란죄를 임의로 삭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표결권 침해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대하게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온 겁니다. 뭐 여야의 입장은 팽팽할 텐데 결국 이걸 포함하느냐 마느냐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국 판단은 재판부가 하게 됩니다. 헌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된 사안이 어떤 법과 연관됐다고 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란 겁니다.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직권 판단 사항이다. 소추위원 측에서 형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야당은 내란 하면서 여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었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내란을 뺀다고 하니까 논란은 이어질 것 같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잠을 잘 수도 길을 다닐 수도 없다며 연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서너 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버스 승객들은 아슬아슬 차로에 내리고 그냥 지나치는 버스에 허탕을 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차가 안 될 줄은 몰랐죠. 당황스럽네요. 집 가고 싶고. 밤낮으로 계속되는 집회에 한남동 주민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문 닫아도 들려요. 그래가지고 잘 때도 좀 자다가 깼다 잤다 하는 식이죠. 12시, 1시에도 막 나요. 그래서 깜짝이야.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지자 상인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람이 못 들었는데 손님이 제 장사를 하는 거죠. 행사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3분의 1도 안 나와요. 그제는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구급차가 환자 이송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안내에 집회 참가자도 길을 터주긴 했지만 구급대원들은 분초를 다투는 환자에겐 아찔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말 동안 탄핵 촉구 집회에서 4건의 경찰관 폭행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제 내린 눈과 비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전국에서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임실의 한 고속도로에선 차량 1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굴삭기를 실은 트럭이 비스듬히 서서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트럭 앞쪽으로도 탱크로리와 탑차 등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전북 임실군 관촌면 순천 완주고속도로 하행선 96km 지점에서 차량 15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추돌했습니다. 10차차하고 도로공사 10차차도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난 여기서 1차적으로 사고 처리를 조사를 해서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기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차량이 뒤엉켜 고속도로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공검터널 인근 고속도로 옆 화단에 관광버스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로 서 있던 차량들을 뒤에서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로 밖으로 나가 전도된 겁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전북 군산에서도 통근버스 간 추돌 사고로 2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상주와 비슷했습니다.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다가 차가 급정거하니까 뒤에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경기 화성에서도 45인승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등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아빠와 함께 온천에 간 5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동생을 보는 사이에 사고가 났는데 수심은 아이의 키에 달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에 있는 한 대형 온천 시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이곳 남탕에서 5살 남자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8시 영업이 종료가 되니까 그 시간대는 거의 사람들이 없을 때문에 거기 바닷가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발견을 바로 했기 때문에. 사고는 따뜻한 물속에서 기포를 이용해 마사지를 하는 일명 바데풀이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심이 1.1m에 이르는데 숨진 아이의 키는 1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2살 먹는 동생 하고 바데풀 바깥에서 여기 있었고 바데풀 하게 돼가지고. 물놀이 시설과 달리 온천은 어린이들을 위해 따로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온천 측은 바데풀을 이용할 때 보호자를 동반할 것과 키 150cm가 넘지 않으면 이용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수감된 지 24년 만입니다. 무죄로 바뀐 이유가 뭔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교도소 문을 나서는 여성. 24년 만에 무기수의 누명을 벗게 된 김신혜 씨입니다. 목바라지를 했던 동생은 덤덤하게 누나를 안아줍니다. 애썼어. 이제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김 씨는 지난 2000년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버지 앞으로 8개의 보험을 든 김 씨를 범인으로 보고 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받았고 동생이 범인으로 몰려 거짓 진술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재심 개시 9년 만에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당시 범인으로 의심받는 남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숨졌다는 공소 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가수 현 씨 주도로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 지어졌습니다. 15년 동안 239억 원을 모으면서 같은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난 친구의 꿈을 끝내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한적한 마을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최신식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가수 현 씨와 고 박승일 농구 코치가 함께 만든 재단에서 설립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고 근육이 위축되다가 사망에 이르는 희귀 질환입니다. 지난 2009년 현 씨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루게릭병을 앓던 고 박승일 코치를 만나 병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승일이의 꿈이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는 거라고 딱 써 있어서 1억 수표를 끊어갖고 박승일 대표 찾아간 거예요. 현 씨는 2011년부터 각종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모두 239억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주도한 것도 현 씨였습니다. 2023년 착공에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총 76병상 규모로 3월에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몸이 불편한 루게릭 환자들이 침대째 바깥바람을 쐴 수 있도록 모든 문에는 턱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박 코치는 병원 완공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세상을 떴습니다. 동생의 꿈에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다고. 현 씨는 박 코치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이 주 7일,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배송을 시작합니다. 당일 배송을 앞세운 쿠팡에 정면 도전하는 건데 유통업계의 배송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한 택배사의 물류터미널. 주말인데도 택배 물품들이 쉴 새 없이 옮겨집니다. 차량에 물품을 가득 실은 택배기사들은 곧바로 배송지로 향합니다. 신세계그룹 자회사인 G마켓이 이 택배회사와 제휴를 맺고 주 7일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엔 일요일은 배송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약 15만 개 품목에 대해 토요일에 주문하면 다음 날인 일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일요일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로켓 배송으로 이커머스 업계 1위에 오른 쿠팡은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와 합작을 선언한 뒤 G마켓을 포함한 신세계 계열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수는 쿠팡의 절반 수준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G마켓과 같은 택배사를 이용하는 알리바바도 주 7일 배송을 검토 중입니다.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체안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베네핏이 늘어나는 거죠. 신세계의 도전에 쿠팡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포함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쿠팡과 양강구도를 형성해온 네이버도 쇼핑 앱 출시를 서두르는 등 새 벽두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 CES가 이틀 뒤면 개막합니다. AI와 로봇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우리 삶을 바꿀 첨단 기술들이 대거 공개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게차들이 실내 곳곳을 돌아다니고 관계자들은 제품 설치에 분주합니다. 보안을 위해 검은 천막으로 가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CES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마지막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AI 기술로 진화한 제품들의 향연이 이곳에서 이틀 뒤부터 시작됩니다. 몰입을 주제로 한 올해 CES의 최대 관심은 각 산업에 녹아든 AI입니다. TV 속 AI는 내 관심에 맞게 여행 일정을 짜주고 거울 속 AI는 내 피부를 진단해 적합한 화장품을 추천해줍니다.
The AI section, because I think it's a really interesting topic right now and everybody's talking about it and I think there are a lot of new stuff. 슈퍼컴퓨터보다 1억 배 이상 빨라 AI 끝판왕으로 불리는 양자 컴퓨팅 기술도 처음 선보입니다. 피부부터 눈동자, 손가락 움직임까지 진짜 사람 같은 로봇들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고 이동수단에 뛰어넘는 모빌리티 기술들도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We are coming here to show our latest technology in micromobility, and we want to see how is the market in the US, how they are adopting our new technology. 올해 CES엔 160개국에서 4천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집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소속 의원 40%가 나선 건데 당 지도부는 개별 행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불법적으로 발부받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영장 집행 보류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도시락을 먹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44명으로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내 탄핵 찬성파인 김재섭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은 광장 정치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발적인 개별 행동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관저 앞에 갔던 이미자 비대위원에게 당 지도부로서 자중하자는 질책성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가 지침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시겠다는 분들은 가셨고. 하지만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이 중도층 민심을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책임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돌렸습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가 막지 못하게 지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또다시 탄핵 얘기도 나왔다는데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게 협조 지휘를 했어야 하는 책임을 져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 수뇌부 3명을 직위 해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비판 수위를 조절해왔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이후 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는 겁니다. 법질서 파괴 행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간주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관련된 조치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중진회의에선 탄핵까지 언급됐습니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각해 최대행을 압박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침체돼 있던 국민의힘 분위기, 요 며칠 사이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오른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리얼미터가 공개한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20%대에 머물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하면서 계엄 이전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3주 연속으로 하락해서 국민의힘 34.4%, 민주당은 45.2%로 조사됐습니다. 네, 근데 이 계엄 정국, 탄핵 정국, 여당이 딱히 뭐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계엄과 탄핵 초기에 실망하고 당황했던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고 최상목 대행까지 압박하고 있는 점, 또 윤 대통령 탄핵안 추진에는 속도전을 내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해선 최대한 늦추려는 모습에 조기 대선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뭐 지지층들이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대통령 관저까지 갔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어느 정도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의 잇단 무리수를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려고 하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계엄과 탄핵으로 방어에 급급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모처럼 반전의 계기를 찾았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중도층에겐 계엄 옹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친윤 의원들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조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40명 넘게 관저를 간 것,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면면을 좀 보면요. 특히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의원들의 참여율이 58%로 높았습니다. 38명 가운데 22명이 참석한 겁니다. 수도권은 19명 중 5명, 26%의 참여율을 보인 것과 좀 대조적이죠. 수도권, 중도층 민심보다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민감한 지역구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뭐 계엄 사태도 그렇고 뭐 야당의 독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영장 집행의 위법성 논란, 수사권 문제까지 참 복잡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많습니다만,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른바 이 전통적인 지지층 그쪽만 바라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이 관저행에 계속 선을 긋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만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45.5%, 국민의힘이 27.9%로 격차가 좀 큽니다. 오늘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선 의원들이 40명 넘게 관저에 집결한 걸 두고 중도층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이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했는데요. 당내에선 한남동 집결 이후의 전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12월 3일이었죠. 이제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비상계엄.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확보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결국은 중도를 향해서 가야 하는 방안들, 이걸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2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으로 추정되는데 트럼프 취임을 코앞에 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군 레이더에 포착된 건 오늘 정오쯤입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은 내륙을 지나 1,100km를 넘게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군은 최초 사거리 3,000km가 넘는 중거리급 미사일의 엔진과 발사대를 포착했는데 실제 발사거리는 이보다 짧았습니다. 강력한 엔진을 쓰고도 사거리가 짧다는 건
낮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날아갔다는 의미로 합참 관계자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지난해 1월과 4월에 이어 9달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북한은 도발을 자제해왔는데 트럼프 2기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존재감 과시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다가올 단판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북한의 행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군 당국이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 발사대를 평양 일대에서 포착한 가운데 이 트럼프 취임식에 맞춘 추가 도발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임기 중 마지막 순방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계엄 사태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어제 한국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첫 공식 일정은 최상목 권한대행 예방이었습니다. 고별 인사 자리에서 손을 꽉 맞잡은 블링컨 장관은 최 대행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 한미 방위 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조태열 외교장관과 오찬 회담을 이어갔는데 식사 도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 이슈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북핵 문제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블링컨 장관은 파병 이후 더욱 밀착된 북러 관계에 대해선 러시아의 북핵 용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Moscow intends to share advanced space and satellite technology with Pyongyang. And that Putin may be close to reversing a decades-long policy by Russia.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 12,000명 중 사상자가 3,800명에 이르는 걸로 전해지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러시아의 본격적인 군사기술 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사저 겸 인수위가 차려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 공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 테슬라 트럭 폭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인 운전자의 행적이 차량에 저장된 정보로 빠르게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들로 그동안 차량 운전자들을 감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서 사이버 트럭을 충전합니다. 몇 시간 뒤 차량은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폭발합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는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미 수사 당국은 범행 전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해냈습니다. 용의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단서가 됐습니다. He traveled from Denver to Las Vegas. We have video footage that shows that he is alone outside of the vehicle. 차량 잔해에서 영상과 정보 추출을 도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사악한 멍청이가 테러 공격에 차량을 잘못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운전자의 동선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거리 감지 레이저인 라이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들과 달리 테슬라는 최소 8대의 카메라로 차량 내외부를 탐지합니다. 탑승자의 음성 정보와 내비게이션 경로 등도 방대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각에선 테슬라가 바퀴 달린 감시탑이라고 비꼬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신들은 테슬라의 무자비한 개인정보 수집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마술사가 가림막을 흔들었다는 의자 파트너의 옷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1분 동안 옷 갈아입기 기네스 기록에 도전한 말레이시아 마술팀입니다. 준비한 19벌을 모두 바꿔 입고도 6초가 남습니다. 화려하게 마무리를 해 변복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변복보다 빼어난 고난도 기회가 얼굴 바꾸기, 변검입니다.
손도 대지 않고 가면을 바꿨습니다. 물감을 문지르거나 입으로 불기, 얇은 비단 가면을 한 장씩 벗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경지는 혈액을 조절해 낯빛을 바꾸는 운기 변검입니다. 안면 몰수가 눈속임이 아니라 체질이 된 겁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게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라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걷어들인 걸 보면 빼어난 병검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내란 공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무장폭동 내란죄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언론 역시 가장 큰 혐의로 보도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와 갑자기 뺀다니 어리둥절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입증하고 탄핵 재판은 위헌만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리 기간을 크게 줄이겠다는 뜻이겠지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시간표보다 탄핵을 앞당겨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심리, 한없이 늘어져도 안 되겠지만 특정인의 방탄수단이 되는 것도 민심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사기라며 소추안 각하와 재의결을 주장하는 것 역시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의 시간표보다 탄핵을 늦추겠다는 의도가 들여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두 갈래 정치 압력 어느 쪽에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법조계 다수 견해도 내란죄 철회 여부를 헌재가 스스로 판단해 정리하는 쪽이라고 합니다. 군자는 표범 털갈이처럼 확 바뀌지만 소인은 안색만 바뀐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재판을 재촉하려면 먼저 바꿔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더는 끌지 않는 표변입니다. 1월 6일 앵커 칼럼 오늘 참된 얼굴 바꾸기였습니다. 내일부터는 한파와 폭설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글피에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폭설이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북에 최고 20cm 이상, 광주와 전남에도 최고 15cm 이상, 충남에도 최고 10cm가 전망됩니다. 내일도 동해안에서는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춘천이 영하 12도, 안동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이 0도 안팎, 남부지방 5도 안팎 보일 텐데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파는 토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